자, 오늘은 29페이지부터 유해물질, 5번 유해물질부터 진도 맞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해물질, 중금속에 의해서 생기는 유해물질이고요. 자,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납중독에 관한 항목이고요. 도료, 재련, 배터리, 인쇄 작업 등에 많이 사용되고 유약을 바른 도자기 등에서 중독이 일어난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요. 소변에서 코프로포르피린이 검출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중금속에 의한 유해물질 중에 소변을 통해서 코프로포르피린이 검출되는 중금속은 무엇이냐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납중독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복통, 구토, 설사, 중추신경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카드뮴 중독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분목이죠. 자, 중금속 오염의 대표적인 걸로도 볼 수 있고요. 자, 고혈압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중금속에 이 오염된 어패를 섭취했을 때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자, 이 병을 뭐라고 해요? 이따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일본 지역에서 이 카드뮴 공장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폐수를 통해서 자꾸 이 카드뮴을 몰래 버렸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점점 이 고혈압증과 골다공증을 하고 아프다 자꾸 호소하기 시작해서 일본말로 아프다 병, 이따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중독에 해당이 되고요. 자, 수은 중독은 뭐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은이 많이 들어있는 이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아니면 농약 보존료로 처리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일본어 말로 미나마타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카드뮴 중독과 수은 중독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주석은요, 통조림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석이 용출돼서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예방법은 뭐예요? 찌그러진 통조림을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통조림은 개봉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통에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통조림 통째로 랩을 싸서 보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주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토, 설사, 복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크롬이 증기한 미스트의 형태로 피부나 점막에 부착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피부궤양, 미점막 염증, 비중력, 천공 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중에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카드뮴과 수은이고요. 주석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유해식품 첨가물. 다음 감미료 중 허가가 되지 않는 첨가물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다음 보존예 중, 다음 착색제 중, 다음 발색제 중 허가가 유해식품 되는 첨가물은 무엇이냐고 된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미료, 보존제, 착색제, 표백제, 발색제 종류들 꼭 한 번씩 꼭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품 조리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 나왔어요. 자, 여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메탄올이라고도 얘기하죠. 메틴알코올. 집에서 담근 과일주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탄올 발효 시 펙틴이 있을 때 생성됩니다. 그래서 과일주 담갔을 때 정말 집에서 담근 과일주가 독할 수 있는 게 이 메틴알코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심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유해 물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N니트로사민은요, 육가공품 발색제 사용으로 생성되는 발암물질입니다. 이때 육가공 발색제 뭘 써요? 아질산 나트륨을 쓰게 되죠.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했을 때 우리 몸속에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 누구라고요? N니트로사민이라는 거. 자,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요,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벤조필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한다는 말이 들어가서 벤조필이라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태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소가 부족했을 때 고온으로 구울 때 나타나는 발암물질이고요. 얘 음식이 태웠을 때 나타나는 발암물질은 벤조필린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얘는
솔직한 말씀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눈으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방의 위생관리 보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말들 다 써있죠. 주방 위생의 유해 요소, 주방의 위생관리, 뭐 청결하게 해야 된다, 바람이 잘 들어야 된다, 방충 방서 시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그냥 숙지만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이것도 우리 조리사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꼭 아실 수 있는 내용들, 뭐 칼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도마는 어떻게 세척해야 되고, 뭐 식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자, 31페이지 볼게요. 자, 식품 안전관리 기준 해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썹 정해 보실까요?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가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그러니까 위에 요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학생들 고교육탕이나 이런 거 관리할 때 제가 해썹이라는 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슨 방법 쓰냐면, 맨날 지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딱 눈 뜨면 그 친구한테 전화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게 해썹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 반에서 매번 지각을 하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그 친구가 지각할까봐 제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해썹입니다. 식품에서는 바로 그게 HACCP 해썹이 되는 거죠. 위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평가해서 관리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 절차도 나와 있고요. 뭐 적용 절차도 나와 있는데, 해썹에 대해서 그냥 좀 이해를 잘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눈으로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32페이지. 그럼 해썹의 대상 식품이 뭐냐는 거예요. 저 별 2개 나왔죠. 그만큼 문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어육 가공품 및 어묵류가 있고요. 냉동 수산식품 및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그 다음 냉동식품 및 피자, 만두류, 면류에 있고요. 아이스크림류, 빙과류가 해당되고요. 비과열 음료도 해당되고요. 레토르트 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가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식품 회수 제도도 있대요. 리콜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해 식품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생산자 등이 위해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하여 소비자를 위해 식품으로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 전에 바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식품 회수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콜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작업장 교차 오염의 발생 요소 보겠습니다. 자, 교차 오염이 뭐예요? 음식이 이렇게, 제가 실습할 때도 항상 말하는 게, 계란을 아무렇게나 놓지 말라고 그러죠.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요리 중간 중 도마 깨끗하게 세척하셔야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교차 오염은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음식이 오염된 식재료, 기구, 종사자로부터 미생물이 혼입되어 오염이 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우리가 교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생 원인은 칼, 도마 등에서도 교차 오염이 되고요. 식재료 보관, 준비 과정에서도 교차 오염이 되며, 작업자의 위생이 철저하지 않아도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시설에서도 교차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교차 오염의 예방법 되어 있죠. 작업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있지만, 대형 호텔이나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단체 급식소에서는 굉장히 이게 세분화돼서 다 되어 있죠. 저도 첫 직장이 육삼 패팅이었는데 딱 가면은 검수장이 따로 있어요. 검수장이 따로 있고, 전처리 주방이 따로 있고, 또 따로 저장하는 데로 있고, 요리하는 데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식당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초밥 짓는데 보면은 초밥을 짓는 공간이 있고 뒷주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검수하는 데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구분이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구나 용기의 용도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작업장의 위생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며, 취급지로 작업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바닥에다 물건 놓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식품과 식재료를 분리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냉장식품, 냉동식품, 그 다음에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리, 가공식품,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서 보관하셔야 된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구역별 위생관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내용만 보시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냉장고는 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세척 살균한다 나와 있고, 뭐 창고, 화장실, 후드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만 보시고요. 이런 것까지 다 진도 나가면은 너무 오래 걸릴까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자, 식중독 관리 볼게요. 자, 식중독,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우리가 식중독으로 얘기하게 합니다. 자, 식중독에 대한 관한 조사 보고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죠. 오늘도 제가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삼성 어디 공장에서 51명이 집단적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게 네이버 뉴스 메인에 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고 체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 거기 공장에서 감기가 50명이 걸렸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하지만 식중독 사고는 그만큼 음식이랑 이 사람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한 사람만 발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 모든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이 신고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을 발견한 의사나 보건소나 한의사 의사나 이런 것도 운영자들은요, 바로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구청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까지 총 전부 다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세균성 식중독 볼까요? 감염형 식중독. 원인균 자체가 식중독의 원인이며 세균이 증식한 식품을 섭취해서 발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감염형 식중독 네 가지 볼까요? 살모넬라 식중독이 있고요, 장염 부브리오 식중독이 있고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고요, 웰치균 식중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살모넬라 식중독은 누구기 때문에 걸려요? 쥐파리, 바퀴벌레 등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고요, 어패류, 안류, 우유 등에 의해서도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충분히 가열하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자, 창현비브리오기운도 마찬가지예요. 장독소래요. 이 위장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염성 세균이라는 거, 여러분들 호염성 세균이 뭔지 아시죠? 염분을 좋아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물에 염분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패류에 의해서 식중독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얘도 충분하게 가열해서 먹으면 예방할 수 있고요. 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요, 동물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우유, 채소를 통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며 평균 13시간의 잠복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급성 대장염을 일으킨다. 분변 오염을 방지하여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웰치균 식중독은요, 사람, 동물의 분변을 통해 육류 및 가공품에 증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얘도 가열하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는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식중독, 웰치균 식중독, 요 네 가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하고 보기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형 식중독의 네 가지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독소형 식중독, 얘는 진짜 별 100개 해놓으셔도 모자라요. 정말 잘 나와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독소형 식중독 요 두 가지 한번 볼까요? 포도상균 식중독 먼저 보겠습니다.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이라도 얘기하고요, 그냥 포도상균 식중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 손에 손가락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염증이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 이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이 발생해서 이 독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위장염, 약간 이 일반적인 식중독, 장염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 위장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얘는 가열한다고 해서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얘의 예방법은 뭐예요? 손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농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로로스티움 보툴리늄균 식중독 볼까요? 자, 얘는 통조림균입니다. 이 통조림이라는 거는 살균을 충분하게 해야 우리 유통 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때 이 살균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독소인 뉴로톡신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뉴로톡신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하고 다르게 가열을 하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적어 놓을까요?
자, 포도상균 식중독은 화농성 질환 줄거 놓으시고요. 또 엔테로톡신 줄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법은 뭐예요? 화농성 질환자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가열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잠복기 볼까요? 3시간이에요. 잠복기가 굉장히 짧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는요. 클로스 보트유신 식중독은요. 누로톡신 줄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조림 줄거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로톡신이 열에 약해요. 그래서 가열해서 먹으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독소형 식중독 요 2가지 꼭 암기해 놓겠습니다. 자, 자연독 식중독 보겠습니다. 자, 보거. 얘가 제일 세죠? 자연독 식중독 중에 독소가 가장 강한 녀석이에요. 자, 가열로도 파괴되지 않고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리사를 꼭 두어야 되는 업장이 2가지가 있죠. 보거와 단체급식소입니다. 보거를 취급하는 식당은 보거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하셔야 되고요. 단체급식소는 조리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음식점을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조리사 자격증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급식과 보거조리사는 이 꼭 전문 자격증을 가져야만 영업이 허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5에서 6월의 산란기에 가장 독성이 강하대요. 왜 그래요? 난소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사람이 섭취하는 피부에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 아주 소량 들어있다는 거,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할 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보거가 독이 가장 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한번? 제가 이름이 안 써 있어서 안 써 있네요.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같이. 보거독 이름이 뭐였어요? 테트로도톡신이요. 보거독은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보거를 먹은 이제 섭취를 잘못해서 보거독이 걸린 사람이 옆에 이제 누워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많이 먹이거나 등을 두들겨서 토를 하게 되거나, 물론 당연히 119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죠. 이 사람한테 뭐 진통제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을 빨리, 치료제가 없어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처치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볼게요. 자, 동물성 식중독, 검은조개, 섭조개라고도 얘기하죠. 삭시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고요. 모시조개, 굴, 바지락에는 베네루핀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소라, 고등에는 테트라민이라는 독성분이 있고요. 자, 식물성 식중독으로 돌아갈게요. 독버섯에는 아마미타톡신, 무스카리딘, 뉴린, 콜린, 팔린 등이 있고요.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싹과 초록색 부분에만 들어있습니다. 자, 셉시는 어디에요? 썩은 감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이고요. 모카시에는 고시폴이 들어있고, 피마자에는 리신, 청매, 은행, 살구씨에는 뭐가 있어요? 아메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다라는 거. 자, 동메나리는 시큐톡신이에요. 자, 이 시큐톡신이랑 삭시톡신이 좀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동미나리는 시큐톡신이고, 섭족에는 삭시톡신이라는 거 보시고 되고요. 자, 독보리는 테무린이라는 거. 자, 화학성 식중독을 볼까요? 농약에 의한 식중독,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유기수은제, 비소화합물 등이 있는데, 자, 그냥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고요. 자, 메틸알코올, 아까도 나왔었죠. 집에서 과실주를 담궜을 때, 이 팩틴에 의해서 구토, 그 다음에 실명, 사망까지 이룰 수 있어, 두통까지 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곰팡이 식중독은요, 곰팡이 독에는 아플라톡신, 그 다음에 한평미 중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 좀 자주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 이게 황병미 중독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곰팡이 중독, 황병미 중독이 있고요. 쌀이 황색으로 변하는 거 황병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은 우리 땅콩, 그 다음에 콩 등에 일어날 수 있는 곰팡이고요. 자, 맥각독은 보리요. 보리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맥각독은 보리고요. 자,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히스타민이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꽁치, 고등어, 가다랑이, 등푸른 새선이 부패하지 않았어도요. 이 히스타민 원인이 돼서
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걸 우리가 히스타민 중독,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노로바이러스 나와 있죠. 자, 노로바이러스 경구 간염으로도 오염되죠. 오염식수로 인해 재배된 채소, 과일, 식품 섭취 시 감염될 수 있고요. 접촉 감염은요, 감염한 자, 사람이 사람에게도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도구를 오염할 때도 감염이 되고요.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증상 및 예방 대처해 보시면 하루 이틀 이내 구토, 설사, 복통이 발생하고요. 발생 2, 3일 뒤면 자연 치료로 없어질 수 있고요. 겨울에 발생 빈도가 더 높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식품을 충분히 가열하면 섭취가 가열해서 섭취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굴을 통해서도 많이 이 오염 노로바이러스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석화찜이라고 하죠. 굴을 제대로 쪄서 익혀 먹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가열해서 먹지 않았을 때 이 노로바이러스가 걸리기도 합니다. 자, 식품위생 관련 법규 볼게요. 자, 법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눈으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 보시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국민건강보건의 이바지, 그 다음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있는데 만약에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디 업소를 뭐 처벌하기 위해서 가중처벌을 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람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위생법 목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온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좀 더 풍요롭고 좋게 질적 향상으로 좋게 살아갈 수 있게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용어 종류를 볼까요?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껌도 식품이에요. 심지어 담배도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대신 약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크릴 오일, 뭐 글루코사민, 오메가3, 비타민 다 안 돼요. 그거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지하지 않아요. 자, 식품 첨가물,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과정에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식품위생은요, 모든 대상을 위생으로 관여해야 돼요. 식품뿐만이 아니라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지까지 전부 다 식품위생에서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37페이지. 자, 기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기구라고 얘기하고요. 자, 표시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숫자 또는 도형 뭐 이렇게 나왔고요. 집단급식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해요. 50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특정 다수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50인 이상 밥을 준다고 해서 그건 단체급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밥 줘서 이번에 좀 문제도 많이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주면요, 영양소 칼로리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집단급식소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50인 이상에게, 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인원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무료급식소도 단체급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료급식소도. 왜냐하면 특정인, 누가 올 줄 모르잖아요. 특정 다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들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조리사를 무조건 두어야 합니다. 영양사도 두셔야 되고 조리사도 두어야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소분, 완제품에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걸 우리가 소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중독, 식품 섭취로 인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해 물질에 의해 발생됐을 때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병 또는 독소의 질환, 앞에 페이지에서 다 나왔었죠. 자,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관한 법령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좀 읽어볼게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공전, 식품의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 식품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내용만 한 번씩만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등의 표시사항도 그냥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는데 가끔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표시 안 해도 되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 보이시죠?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식초를 한번 볼까요? 식품 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포장 재질, 그 다음에 품목 보고번호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써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등의 표시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표시 안 해도 되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가끔 요 문제도 나옵니다. 열량 제로 칼로리라는 콜라, 뭐 제로 칼로리, 뭐 사이다 이런 거 나왔는데 걔네가 진짜로 빵 칼로리가 아니거든요. 제로 칼로리가 아니거든요. 5칼로리 미만이면 우리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3칼로리여도 우리가 0칼로리, 제로 칼로리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내용으로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방법 볼게요. 자,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 그리고 수입 국가명까지 표시하셔야 되고요. 한우, 젖소, 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국내산, 수입산을 꼭 표시하셔야 된다라는 거 내용으로 꼭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배추김치. 자,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식당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요? 고기들 원산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치에도 쌀에도 표시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게 정해 있는 거예요. 공전으로. 그래서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해서 판매했을 때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가로로 원래 배추의 원산지와 배추를 어디 썼는지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김치라고 표시하고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이라고 꼭 그 메뉴판이나 사람이 보이는 데다가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내용되는 거는 허위 광고, 과대 광고로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제조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 등의 공인된 사항 외에 그 외의 사항을 표시하셔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해서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거나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도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외국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광고도 얘가 허위 광고로, 과대 광고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로. 그 다음에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도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자,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돈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도 허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삼을 먹으면 면역력이 생겨요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홍삼을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려요,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랑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뭐가 과대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조금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식품 검사 뭐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40페이지. 자, 수입 식품이 나왔는데 얘네들을 제품을 반송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잘못된 수입품이 검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를 식품으로 인지할 수 있는 허가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검사해 봤더니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나라로 반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거를 다시 받아도 음식이 썩거나, 그죠? 만약에 배추가 들어왔다 생각해 봅시다. 배추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근데 검열을 해봤더니 원래 흙이 묻어있는 건 들어올 수 없거든요. 흙이 묻어있던 거나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흙이 묻어있으면 그 흙을 통해서 뭐 개미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생충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반출을 해야 되거나 반송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보내는 기간 다시 또 얘가 썩을 수도 있고요. 다시 받아봤자 그 나라에서 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걔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한다면 사료로는 쓸 수 있대요. 사료로.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제가 이번에 문제풀이 하다가 발견한 내용이거든요. 사료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이거 문제 여기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미한 위반 사항이었을 때는 그 위반 사항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재수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보관했다가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의 경우는 이제 폐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곳에 사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내용 볼까요? 자,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을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표시, 기준 또는 과대 광고 금지의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출입 검사에 대한 그 필요한 식품 등의 수지, 뭐 이런 내용들 쭉 내어 있는데, 이런 것들 한 번씩. 그 대신 여기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하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조리사를 교육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면은 아닌 답이에요. 식품위생법의 감시의 직무가 아닌 것, 뭐 영양사를 교육한다거나 조리사를 교육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정답이 아니라는 거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걸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고요. 신고를 하여야 되는 업종이 있고요. 사실상 신고조차도 필요 없는 업종이 있어요. 자, 신고조차도 필요 없는 거는요. 제가 이번에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트 이런 것들은 신고도 필요 없대요.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완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완제품, 제품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분해할 때는, 판매할 때는 전혀 신고조차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완제품이 아니라 식품을 다시 재포장하거나 얘를 다시 소분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도정업은 그리고 여러분들 신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껍질만 벗기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는 뭐 벼에서 껍질을 벗겨서 이 쌀로 만들어내는 이런 도정업도 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앗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 떡을 만들어낸다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고추를 빻아준다거나 쌀을 그냥 빻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신고조차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정업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 밖에 허가가 필요한 것과 신고가 필요한 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허가가 필요한 건요, 식품조사 처리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식품 첨가물 공장도요. 가공업이라고 할까요?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업장, 여기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인 재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장은 식품조사 처리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식품 첨가물 가공업이 있고요. 그 밖에 신고가 필요한 거는 즉석제조판매업, 일반 음식업, 뭐 그다음 휴게 음식업, 이런 것들은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자, 41페이지부터는 다음 파트 4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